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 유공자신데 해병대 출신으로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야 된다. 뭐 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근성론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배우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거는 정말 군대식 개념이다. 그게 사회에 통용이 안 돼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런 의사결정들 때문에 저는 미군들이 전역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역하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많은 미군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쟁도 겪어서 이겨내서 왔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방송에 예전에 이제 미군 출신으로 아주 이런 훌륭해 보이는 건실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직 플랜 A밖에 없다. 플랜 B, 플랜 C 같은 건 없다. 플랜 A에 올인할 거다." 그런 게 보통 역량 중심의 사고를 극단적으로 해서 올인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시간이나 인생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나 인생이 재화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재화를 올인을 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걸어라." 그래서 나폴레옹이 보급을 신경 안 쓰고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이제 청야 정수를 당하고 분명 진 적은 없는데 전쟁을 졌죠. 나폴레옹도 뒤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공격에 올인하라. 밸런스가 안 맞는 전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 재화로 생각을 했을 때 올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영에서는 보통 포지셔닝이냐 케이퍼빌리티냐 요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해왔었는데 결론은 똑같은데 어느 쪽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엔 둘 다 되어야 한다. 자, 포지셔닝은 뭐냐? 오르기 쉬운 곳을 올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케이퍼빌리티,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올라가야 되느냐? 성장해야 되느냐? 요 둘 중의 개념이거든요. 거의 99%는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스타벅스야. 사실 스타벅스도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매크로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이 시장의 매크로가 예를 들어 중국에 지금 스타벅스가 루이신 커피에 밀린 이유는 너무 VIP 위주로 간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루이신 커피 불황의 경제학으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이제부터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더더욱 견디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스타벅스도 감당할 수 있는 매크로의 규모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윗레이어의 매크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국가 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시장에 맞춰서 변화하는가, 적합한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갖추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일입니다. 제가 전부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 여기서 포지션이란 건 장소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역량이란 건 장소를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장소를 옮기느냐 둘 중 하나예요. 자,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굉장히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게끔 하겠어. 극단적으로 맛있는 햄버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맛있다 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별로다, 과적합이다, 너무 느끼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취향을 맞출 순 없어요. 그런데 이게 팔리는 거에 영향력은 분명 재방문은 이 햄버거가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은 잘 팔리는가는 이 장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었죠. 장사는 목이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장사는 목이다. 뭐 상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상권에 적합한 제품이 있어야 된다. 학생 돌아다니는 곳에다가 VIP가 먹는 고급적인 음식점을 차려봐야 소용이 없다. 거기는 뭐 학생들이 자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싸지만은 양 많고 적당히 맛 괜찮은 그런 음식점이어야 된다. 상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윈레이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스타벅스 다시 돌아가 보죠. 보통은 랜드마크에 맞춰서 상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지역 상권 정도에서는 스타벅스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어버립니다. 스타벅스는 애초에 스타벅스 자체가 랜드마크예요. 부동산 사업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랜드마크 하기 전에 애초에 사전에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데이터로 조사해 놓고 들어갑니다. 상당히 데이터를 잘 조사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코스트 계산 안 하고 다 때려박겠다. 그리고 그 코스트가 무한해. 그러면은 이 케이퍼빌리티로 뚫어낼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폴로 시대 아폴로 1960년이죠. 그 시대에 지금 달 착륙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네. 뭐 돈 때려박으면 할 수 있겠죠. 많은 희생과 그 모든 희생을 다 신경을 쓰지 않고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99%는 그걸 고집스럽게 하겠다는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걸 해가지고 돈을 잘 벌겠다라는 의미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장사나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이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제 모이에킹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되게 많죠. 그리고 오펜시브 리서치 여기에 정말 집중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모이에킹 서비스, 최고의 오펜시브 리서치, 최고의 공격자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감이 느껴져요. 해커들도 나이 들수록 취약점 찾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걸 빨리 솔루션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컨설팅이란 형태는 솔루션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솔루션을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이 들어오게 되면 컨설팅이 대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해서 고연봉자가 되고 뭔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란 건 뭐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이 시장에 맞춰서 적합한 가치를, 정확히는 적합한 가치보다 좀 더 오버커밋한 가치를 제공하고 계속 그 가치를 키워나가겠다. 뭐 제공되는 가치의 마일리지, 재투자 비용이 점점 올라가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를 좀 더 넘어가 보면은 보통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온프레미스. 나는 온프레미스에서 많은 그 트러블 슈팅과 이 경험들을 다 해봤어. 그러나 여기에는 더 이상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재무가 조금만 알게 되면은 투자가 일어나서 여기서 월급이 나오고, 이 월급이 먼저 선투자가 될 거잖아요. 초기 상태가.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을 가지고 월급, 그 다음에 이자, 채권자, 그리고 투자자, 요렇게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평소에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초기 시장인데 더 이상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더 이상 투자가 안 일어난다는 뜻은 뭐예요? 이젠 순수 매출로만 흘러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미 이 상태에서는 돈을 아끼는 상태라는 거죠. 재투자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노후화 장비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게 온프레미스가 좀 많은 곳의 문제죠. 지금 현재 투자가 일어나는 곳은 뭐다? 클라우드밖에 없습니다. 시스코나 이런 데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도 자기네들 투자를 어떻게든 시키게끔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계속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써라. 이게 무슨 뜻이다? 데이터 센터랑 같이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내가 여기서 예전에 굉장히 뛰어났고 잘났어,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역량 가지고 모두 뚫게, 그 전쟁터에서, 일단 첫 번째, 전쟁터에서 군대 아니면 장군들이 명장에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자만심과 두 번째 자신감이 있을 때입니다. 이 둘 다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전쟁터에선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규율만 있어야 돼요. 자만심이 뭐냐? 그럼 분노조차도 사실 있으면 안 돼요. 자만심은 뭐냐? 적은 이렇게 못할 거야. 이게 자만심이에요. 자신감은 뭐냐? 우리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이에요. 이 둘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비슷한 게 들은 게 이거랑 비슷하죠. 역량으로 이거 극단화시키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목표는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전투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적 우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빨리 이기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정대로 움직이면은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서도 자주 나오지만은, 결국 은근히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곳에 계속 붙잡거나, 아니면은 안 팔리는데, 이익이 안 나는데 끝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요. 안 팔린다는 거는 둘 중 하나겠죠. 내가 홍보를 못했거나, 아니면 여기 상권에 적합하지 않거나. 요즘같이 온라인 시대가 좀 되면서 살짝 달라진 게, 옛날에는 무조건 목이었는데 요즘은 소문을 좀 퍼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약간 장소가 예를 들어 플러스 알파라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요소라 하더라도 소문이 잘 나면은 약간 플러스 요소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장소가 예를 들어 10 정도라면은 소문을 통해서 5 정도는 커버를 하거나, 그 소문의 역할이 좀 커지면은 장소가 마이너스 10인데 안 좋은 게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5로 5 정도 되었거나, 이걸 뭐라고 보냐면은 실현 가능성이 조금 올랐다, 마케팅으로. 대체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잘 날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대박이라는 경우는 어쩔 수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여행지에 어떤 아주 소문이 잘 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강화도 여행지가 있어요. 그 강화도 여행지에 여기에 가면 이건 꼭 먹어야 된다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행지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쪽이 잘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전체 여행지를 봤을 때 거의 강화도 옛날이랑 달라졌어. 그래서 다른 여행지가 근처에 떠요. 그러면 여기 전체 여행지가 떨어지는 만큼 똑같이 그 소문 하나 가지고 그 음식점에 갈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마케팅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장소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소라는 건 뭐? 시장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레이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레이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찾는 경우는
찾는 걸 제가 전에 설명을 했을 때 제로 데이터가 없을 때 찾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탐색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적합한 상품을 찾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한 제품에 올인시켜 놓고 나는 이 제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본질 자체가 틀렸어요. 고객에게 좋은 만족을 줘야지. 그 다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재방문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기왕 돈을 벌 거면 많이 벌어야 하는데 내 이 노력 대비 기회비용을 계산해야지.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자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VC 투자자들도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어우, 우리 투자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는 기업에 저희가 이거 돈을 더 밀어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준만 주십시오. 아니, 가치 좀 높이고 기본적인 수준만 주십시오. 그런 기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투자자들도.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런 장소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투자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보다 윗레이어에 있는데 피저블이거든요. 근데 생존 가능성 하나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데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오만한 거고 고정 마인드셋이고, 아직 어릴 때 영웅주의 심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자아는 굉장히 괴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실을 마주할 때 현실은 현실 나름대로 이상보다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시작점이 보안 전문가일 뿐이지 죽을 때까지 뭐 꼭 CISO로 올라가야 된다느니 그런 건 없다. 그냥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커리어로 올라가는 거다. 학생들 중에도 모의 해킹 하던 학생들 중에도 대부분 이제 석사를 가니까 AI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AI 국비 지원을 들어가지고 AI로 전직을 해서 그렇게 연봉을 크게 올려가고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즉 내가 사회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직업 활동이든 사업 활동이든 아니면은 이제 직장 활동이든 다 공통적인 요소들이고, 인간의 일이라는 게 장소를 옮기거나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가치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본질적인 거지. 어떤 제품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전통적인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건 비즈니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뭐 480년 전통의 거의 유일한 멍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와 하나당 150만 원씩 해가지고 아주 잘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하나 뚫어낸 거 아니냐? 요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남은 시장이, 먹을 쓰는 시장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00이었는데 지금은 10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줄고 나니까 구조적으로 여기서 먹을 만드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준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쟁이 줄었는데, 여기서 10이라는 취미 플러스 사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고가 우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매니아에겐 경매품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다 찢은 미술품이라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누군가에게. 고가 우표라든지 고서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먹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문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먹을 이렇게 만드는데 먹을 써서 이렇게 붓질을 할 수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뭐 요즘 같으면 버튜버라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다른 시장 형태, 다른 데서 사용되는 먹은 그렇게 만들고 먹을 만들 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듣고 그런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은근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뜨고 계시는 앤드류 휴버맨 이분 주로 하시던 게 시신경이에요. 보통 뇌가 왼쪽 그 좌뇌가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걸 이야기하고 오른쪽 우뇌가 직관적인 걸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좌뇌에 상처를 입으면은 우뇌가 좌뇌 역할을 대신해서 논리적인 것까지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시신경은 어떻게 가능하지 않는가? 보통 이제 시각을 잃으면 청각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들이 반대적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왼쪽 시신경이 없어졌을 때 그것들을 다른 가소성으로 살리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논문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건 불가능하더라. 시신경은 안 되더라. 예, 결론은 그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들이나 그 경험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팟캐스트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실제 가치는 요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실제 현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연구 같은 것들도 중요하죠. 인류사의 한 점을 찍는 거니까.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현실의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미신이란지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걸러주면서 사람들의 삶을 좋게 만들잖아요. 이거 자체가 장소를 좋게 만드는 장소에 적합한 마케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서비스가 되는 거고. 결론. 시장을 이기려 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스타벅스니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레이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못 이겨요. 사실 국가 같은 것도 글로벌 레이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거의 미국이 최대 레이어라서 미국의 의지 말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의지, 뭉쳐서 힘을 집중해서 그런 거는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소에 적합한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설정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목표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가. 이 목표와 방법은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죠. 실행할 수 있는가. 요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행에서 경쟁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요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걸 좀 밑으로 내려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포지셔닝과 케이퍼빌리티 개념을 좀 더 방정식으로 적합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요런 시장보다는 요 A 시장 있고 요 B 시장인데 여기 시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건 상태 방정식이구나. 전체적인 추세. 그러면 알파를 어떻게 할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갔을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변동을 할 텐데 여기 안에도 세부 시장인데 그 세부 시장의 총 통계가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시장, 초기 시장, 요걸 먼저 먹어야 되겠다.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데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어야겠다. 이게 최대치가 보통 독점까지 생각을 하면 60% 정도입니다. 요 정도쯤 돼요. 이게 사실 현실과 그 슈카월드를 봤는데 스타벅스보다 다이소가 이익도 높고 매출도 높아요. 현실과 우리가 그 진실이라고 믿는 게 관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현실적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이런 걸 계속 실제 숫자로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상태 방정식을 보고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게 뭐 포지셔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장소. 그러면 언제가 가장 효율적일까라고 할 때가 기본적으로 그 측정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어이씨, 이걸로 쓰려고 하니까 왜 한 번에 안 지워지냐? 자, 여기서 상태 방정식. 올라가는구나. 이거 택해야 되는 거고, 측정 방정식. 언제 얼마나 투자해야 하구나. 요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투자도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처럼 페이스를 잡아가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리밸런싱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점의 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밍의 분산이라든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포지셔닝과 케이퍼빌리티의 개념이 딱 나오게 되는 거야. 포지셔닝, 베타. 시장 평균을 따라가야 되겠다. 베타.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이 시장 평균을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알파를 통해서 이 평균을 넘어서 가지고 여기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 이 베타. 케이퍼빌리티. 우리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하긴 했지만 여기 안에도 세부 시장은 다르잖아요. 세부 시장은. 예를 들어 치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프리미엄 라인의 치킨이 있을 테고 2마리 통닭이 있을 테고 사실은 이제 구운 치킨도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쟁이 얼마나 적고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꼭 이제 1위 점유율을 차지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익은 많이 나온다. 각각의 전략별로 그 각 브랜드별로 전략이 다른 거잖아요. 그게 뭐다? 알파다. 알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았다. 전략이고 이건 이건 전체 시장 선택이고 그래서 한국의 현재 인구가 준다는 거는 내수가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수 감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이런 내수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이런 일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해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반대로 케이퍼빌리티는 그래서 해외에 뭘 갈 건가? 그리고 어떤 게 연봉이 높은가? 그리고 전술적인 건 지금 그럼 어떤 기술이 잘 팔린 건가? 어느 나라를 갈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이 알파에 속하는데 전략에 대한 아주 유명한 소리가 있어요. 전략이라는 건 데이트 때 맛있는 와인 하나를 들고 가는 거고 와인 하나를 들고 가는 거고 전술이란 와인을 마시게 하는 거다. 근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지셔닝
어디서 데이트하는가 하는가, 그리고 나한테 반했는가 아니면 반할만 한가. 요게 초창기에 데이트 잡기 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거기서 플러스 알파 데이트 진도를 빼는 개념이고, 이건 처음부터 처음부터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가, 그 여부로 달라지는 겁니다. 초기부터. 그리고 이게 통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이제 포기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탐색적인 거 할 때도 사실 그 리벨, 이게 똑같이 그러면 주식에서 개념으로 치면은 베타에 의존해서 여기서 조금 더 저가를 사는 거다. 사는 거고, 그걸 어느 정도 비율일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패시브 기반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다. 올리 알파로만 트레이딩을 하진 않는다. 패시브 기반에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파를 올리는 기회비용보다는 여기서 알파를 올리는 기회비용이 훨씬 낮습니다. 그럼 이런 떨어지는 시장도 무한히 제로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텐데, 거기서 남아있는 한두 명이 다 먹는데 그 한두 명의 미래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그래서 직업이란 걸 평생 가져라. 이 직업을 평생 해라. 보안 전문가를 평생 해라. 그거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들어올 때는 보안 담당자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데브세옵스로 좀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150년 정도를 산다고 했을 때 150세 때까지 보안 전문가나 한 직업에 얽매여 있으라. 그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시작점으로 했지만은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으로 세상에 어떻게 더 오버커밋한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살아야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고 성실한 사람들끼리 일하다 보니까 그럼 뭐라도 하나 해볼까, 같이 성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긍정적인, 야, 지금 이제 상태 방정이 저쪽이 좋더라. 이게 그래? 한번 보니까 그렇게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야, 이게 상태로는 좋은 것 같은데 나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건 요게 좋아, 요게.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이 되고, 이 네트워크가 나를 더 도와주게 되고 같이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일하는 게 재밌어지는 겁니다. 개인 게임을 하지만은 그 개인 게임의 커뮤니티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 성실한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 현실 감각을 알려줄 수 있는, 현실 관점을 알려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그거는 일단,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에서도 실제로 혼자서 하지 말고 커뮤니티를 유지해서 해라. 근데 불특정 다수의 커뮤니티 유지하면 안 돼요. 별의별 이상한 노이즈가 잔뜩 끼게 되고 리딩만 따라가게 되고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 공부에도 똑같아요. 사업 공부에도 똑같은 거고.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타에 의존한다는 건 뭐 장소에 의존하는, 정확히는 또 저 장소가, 자, 이제 밑에 하나 들어가죠. 상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태 방정식이고, 상태 방정식 베타가 되는 거고. 상태 방정식 베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노력해서 그 상태 방정식에서 조금 이제 남보다 덜 틀리고 내가 이제 좀 더 멍청한 짓 덜 해가지고 얻는 측정 방정식 알파가 되는 거구나. 여기 안에서는 이 상태 방정식은 평균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보면은 은근히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상태 방정식이 다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먼저 죽는 그런 개념이지, 실제로는 경쟁이라는 게 다 같이 똑같이 이걸 투자해 가지고 상태 방정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 김승호 회장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맥도날드는 일정 지역의 땅을 다 사 가지고 거기에 햄버거 단지를 만든다. 그 옆에 햄버거나 아니면 유사한 그걸 같이 들어간다. 거기에 판다고. 그런 것처럼 상태 방정식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같은 업계의 경쟁이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업계도 그런 게 정말 많죠. 그래서 실사례 같은 걸 공유를 하고, 그럼 그 사례가 하나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세부 프로젝트도 당연히 늘어날 테고, 솔루션도 늘어날 테고, 경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협력적인 경향이 커요. 동시에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익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도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수익도 노려보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늦은 사람들은 들어갈 데가 없죠. 이미 구조상으로 늦었어. 너무 후발주자야. 그러다가 이제 망할 때쯤에는 이제부터 약한 사람들부터, 약한 조직부터, 약한 회사부터 먼저 나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뺏고 뺏는 이제 치킨 게임의 시작인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전 치킨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 자체에 망하는 걸 최대한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치킨 게임은 결국에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망치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메리트를 줄 생각을 해야지, 가격을 올리더라도 더 메리트를 줄 생각을 해야지, 그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은, 할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체로 하나를 죽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전기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인 싸움으로 경쟁자를 다 죽이겠다. 보통은 서비스를 더 주는 메리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시장을 키우는 거. 그래서 마일리지는 좋은데 할인은 되게 안 좋다는, 시장을 죽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베타에 의존해서 알파를 하는 건데, 대부분 처음부터 성공적인 알파를 발견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탐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색도 사실은 정확히 이제 OKR도 나오는 개념이고, 피터 드러커옹도 하셨던 피터 드러커 교수도 했던 말인데, 3번 정도 도전하고 안 되면은 포기해야 한다. 그럼 무슨 뜻이다? 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너한테는 안 맞든 몰랐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주식도 이런 거 있거든요. 희한하게 내가 이 종목에만, 다른 거에 똑같은 원리가 다 통하는데 이 종목에만 안 맞아. 이 종목에만 손실이 나. 그래서 타이밍이 계속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종목은 그냥 거들떠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안 맞으면 그냥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 정도로 도전하고 포기해야 한다. 이건 뭐 어떻게? 가장 안정적인 방향, 그리고 가장 위험한 방향,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그 어느 중간, 요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도전을 해보고, 여기서 먼저 하나가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초기잖아요. 하나라도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최대치 가능성은 사실 몰라요. 실현 가능성은.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걸 가지고 스노우볼을 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게 보통 바텀업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탑다운은 처음부터 이 가능성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계산을 다 하고 막대한 돈을 때려박아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계획 경제
그러니까 케인즈 시대가 끝난 이후부터는 통용이 안 돼요. 케인즈 시대야 사실은 정부의 싸바싸바해서 돈은 정부 돈을 받는 게 제일 컸으니까 수정자본주의 상황에서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뉴 이코노미 시대, 그러니까 IT나 이런 기술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되고 난 후부터는 시장의 저변으로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처음부터 이런 거 만들겠다 해놓고 그래서 팔아서 이제 팔릴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 만들어서 팔릴 겁니다, 그게 사실 그게 통용이 안 돼요. 사실 70년 뉴 이코노미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통용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역량에서 이거 주의할 점은, 이거 시장을 이기려 먹을 때 과적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미적합도 안 되지만은 과적합을 해서 과도한 리소스가 투입되는데 상태 방정식을 나 혼자 끌어올린다고 해서 전부 다 끌어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줄 정리를 해볼까요? 해라. 이걸 바꿔 생각하면은 회사나 시장에 적합하게 내 역량을 바꿔라. 나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팔려면 반대로 내 역량으로 이게 아무리 위대한 중이라도 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에는 다수가 있거든요. 반발이 나오고. 이거 은근히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새로운 리더가 왔을 때 그 리더가 100일 안에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구축하지 않으면은 밑에서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100일 안에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 내가 이 상태 방정식에 적합하게 하는데 알파로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 상태 방정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 것, 자만심도 안 좋지만은 사실은 자신감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통용되지 않는다. 그냥 냉정하게 숫자로 생각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리밸런싱해서 밸런스를 이거는 한 60 정도 투자하고 30 정도, 이거는 한 너무 위험하니까 10 정도 투자하고 이거는 한 30 정도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제일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투자할 때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밸런스 배분을 맞춰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뚫겠어, 내가 이거 시장의 모든 걸 뚫겠어, 그런 건 동작하지 않습니다. 모두 뭐다? 계산된 리스크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명장이었던 패튼 장군이 했던 말이에요. 계산된 리스크는 도박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거의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달리시는 것 같은데 하는 말 보면 대부분 다 전부 계산식이야. 정작 롬멜이 직관적인 성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데이터가 다 있고 경험치가 있긴 한데 롬멜이 그렇게 해서 경험으로 해가지고 직관으로 만들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